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이제 추석 연휴 보냈고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질문으로 이제 대개 방송은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죠. 시작하죠. 예, 추석 연휴에 무슨 방송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추석 연휴에 뭘 제일 많이 드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식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네. 방송을 많이 시청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방송 시청 못했어요. 네. 우리 저 민동기 국장님은? 저는 부모님하고 네.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TV 하나도 안 봤어요. TV 네. 거의 못 봤어요. 야, 이 진짜 우리마저도 이렇게 TV를 안 보니 네. 이 TV의 시대는 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뭐 TV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휴먼 영상 의학센터 김성현 원장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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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성현 원장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50견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존경했습니까? 아니 무슨 존경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예. 존경하지 마지 않았다. 어느 병원인지 진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성모병원.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네네. 거기 하지 말고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 갔다면 어땠을까? 50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50견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예. 50견이 확실하면 한 방이면 괜찮아지죠. 한 방에 얼마 이거 만에? 필요 없는 겁니까? 최소 얼마 만에? 되게 한 일주일이면 좋아져요. 예. 근데 이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는 한 번 하고요. 주사 한 번. 네, 주사 한 그리고 방. 이제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네. 네. 그럼 내내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사 맞고 집에 가는 거죠. 네. 가는데. 주사 맞고 서울 구치소로 가면 됩니다. 50견일 경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확한 변명이 아직 안 진단을 나와가지고. 모르니까 저희가 그냥 50견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진단도 일단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서 봤으면은 좀 더 나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뭐. 네. 대학병원에도 훌륭한 선생님 많이 계십니다.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도 김성현 원장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네. 우리 저 박근혜 전직 대통령께서는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 내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단출하게, 아주 신속하게 네. 예, 이렇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분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싫어서. 네. 아주 농땡이 피우려고 나온 겁니까? 강남 성모병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민동기 집이 저 구로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어르신들 구로동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우리 공화당에서 천막 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 앞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자궁근종 치료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은 하셨어요. 자궁근종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자궁근종이 뭡니까? 자궁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태아가 출산하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보금자리죠. 여성에게만 이게 있는.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힘주는 근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수의근이죠. 내가 힘준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아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름에서 그 알 수 있듯이 자궁에 생기는 근육으로 된 종양. 네. 그래서 종양. 자궁근종입니다. 그래서 예. 그 자체로는 위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으로 뭉쳐져 있는 거니까 네. 동그랗게 원래는 이렇게 그 벽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즈가 작으면 그 증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이즈가 커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생리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빈혈로 아이고, 오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가 아주 커지면은 방광 바로 위에 있거든요. 자궁이. 그래서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자주 보게 되죠. 이게 커패시티가 그러니까 그 용량이 줄어들잖아요. 누르니까. 네. 그 조금만 차면 소변 마렵고 소변 마렵고 해서 이제 빈뇨, 자주 소변 보는 증상이 생기고. 아이고, 그렇구나. 또 이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중요한 게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불임의 원인도 된다. 그게 자궁의 이제 안쪽 내강이 이렇게 편안하게 똑바로 돼 있어야지 아기가 들어가서 글쎄 이렇게 말입니다. 사는데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종양이 있으면 이렇게 불뚝 튀어나오니까 네. 그 임신이 됐다가도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고 뭐 아이고, 그런 증상들이 이런. 생기는 병인데 암이랑은 구별을 해야 돼요. 암이 생기는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암의 위험도가 높거나 자궁근종이 암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 이제 자궁암하고 자궁근종하고 막 헷갈리시는데 자궁암은 생기는 위치가 딱 특정돼 있어요. 어디냐면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 부분
그 아기가 나오는 입구 출구 부분, 그 부분을 자궁 경부라 그러는데 자궁 경부에만 생깁니다. 자궁암은. 물론 이제 자궁 내막암은 자궁 안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자궁 근종과 암은 완전히 다른 병이고 자궁 근종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니까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두고 보셔도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혹이 있으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자궁을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중요장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나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궁을 다 드러내도 그 사는데 정상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옛날에는 자궁 근종이 생기면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자궁절제, 전절제술인 거죠.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슨 그 자궁이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달리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외상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나는 자궁이 없는 여자야. 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좀 고려에 넣어서 요새는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제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최근에 이제 외과적인 수술도 이제 복강경으로 하죠. 이제 배를 열어서 안 띄고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근종만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내는 그런 근종절제술이라는 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궁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뚫고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개수가 여러 개면 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 많은 수술인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나온 게 그 자궁 혈관, 자궁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으면 자궁 근종이 자궁의 정상적인 조직보다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고 당연히 산소도 많이 먹겠죠. 암세포 같은 거군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활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막으면 그 혈관을 막는 데 들어가는 약품이 있거든요. 이게 대개는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작은 쪼가리들인데 구슬. 그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자궁 근종이. 그래서 이제 자궁 정상 조직보다 자궁 근종이 훨씬 더 사이즈가 많이 줄어요. 강제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죠. 이게 먹보한테 똑같이 이제 그 혈류를 차단하더라도 많이 먹는 애는 훨씬 많이 줄잖아요. 그 자궁 근종 사이즈가 확 주는 거죠. 이렇게 혈관을 막아서 자궁 근종의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치료인 거고요. 그러면 환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겠네요, 거의. 그쵸 이제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에는 복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통증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 더 치료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이프라고 초음파 집속 치료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 MRI나 초음파를 찍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초음파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속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소작되는 거죠. 이제 태우는 거라기보다는 익히는 거죠. 그것만. 익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궁 근종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의 문제점은 이제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4cm 정도까지는 일회 치료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2배가 되면 볼륨은 8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그리고 이제 그 치료는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궁 색전술은 여러 개건 사이즈가 크건 작건 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보험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혹시 그 다른 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냥 뭐 이게 그 어차피 있는 종양인데 그걸 아예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자궁 근종 아까도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놔둬도 문제가 없는 종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폐경이 되면 사이즈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근종이 있더라도 폐경 근처면 치료를 좀 미루기도 해요. 폐경 후에도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궁 근종을 이제 그 색전술로 막아서 다이어트를 시켜서 사이즈가 작게 남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궁 근종은 뭐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요.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처럼 여자의 자궁 근종이 비슷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도 이제 호르몬이 줄면서 폐경이라는 거는 안 하지만 네. 남자도 호르몬이 줄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줄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안 좋아지는데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이 줄면 사이즈가 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차이가 있고 양쪽이 다 이제 비슷한 질환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요새는 이제 또 심각한 게 가임기 여성에 한 30% 정도가 자궁근종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 뭐 20대 후반쯤에 결혼을 해서 30대 중반 후반이면 출산이 끝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궁근종이 생길 찬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새는 40대에 출산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궁근종이 어떤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같은 자궁 보존을 하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궁 근종 이와 관련해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분들 제법 있을 겁니다. 네. 자, 휴먼 영상의학센터 여기로 연락 한번 주시고요. 자, 이게 건강보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건강보험 됩니다. 그럼 전신 마취, 개복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요. 예. 그냥 고기 부분 맞추만 하고 시술 시간도 1시간 내로 되게 짧습니다. 1시간 내로. 네, 네. 그리고 나오셔서 예. 회복하는데 뭐 그러니까 하루 입원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면 뭐 바로 집에 가도 저거를 되고요? 집에 가셔도 되고. 흉터 남습니까? 흉터는 없죠. 지금 혈관을 들어가는 거니까 5mm, 아, 5mm 절개니까 예, 예. 흉터를 일부러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아마 본인 부담금이 한 120만 원 낼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가는 한 400만 원 뭐 이쯤 되는데 나머지는 나라가 내주고 나머지 이 그것만 수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들죠. 수술도 비슷해요. 비용은 비슷해요? 비용은 본인이 내는 돈이 한 200만 원, 200만 원 왔다 비슷하지 갔다. 않네요. 비슷한데요? 비싸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네. 몇십만 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으시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데 대신에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되고 네. 회복 고생해요. 기간이 길죠. 고생을 하니까. 예. 예. 환자가 고생하는구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휴먼 영상의학센터 이번에도 역시 네. 자궁 근종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께 한번 상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궁 근종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은근히. 또 그것도 드러내놓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말이죠. 휴먼 영상의학센터에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연락,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 김성현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는 어땠을까 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기껏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네. 듣는 사람이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녹음하는 와중에도 들더라고. 아니 녹음하는 근데 와중에도. 라디오는 예.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이를테면 예. 저희 부모님이 역기성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마중 나갈 때 네. 그리고 픽업해서 올 때 다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 이동할 때는 듣는다는 얘기죠. 제 연휴 내내 방송이 있었는데 네. 그 평소에 오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낸 걸로 이렇게 맞아요.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뭐 내려가시는 분들, 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라디오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고. 아, 야, 그러면 라디오는 나름대로 존재 의미를 살렸고 TV는 말하자면은 외면을 당했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떡합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명절 같은데 또 평이하게 음악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네. 어떤 방송 같은 경우 또 그런 방송 청취율이 또 높을 거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 미디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게 참 너무 진지해지고 또 흥미로워지는데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 보람 튜브 보람 그 아이가 뭐 깨작깨작 먹는 게 MBC가 엄청난 그런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보람 튜브에서 그렇죠. 깨작깨작하는 거. 그러니까 예. 제가 보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그 요새 그 어린 친구들은 거의 뭐 TV 대신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맞아요. 네, 소모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시청 습관이 계속 갈 거란 말이죠. 네. 네. 뭐 이렇게 TV에서 그 뭐 크게 뭐 엄청난 그 대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은 대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은 그게 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한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동기형 네. 뭐 준비하셨어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요. 아, 언론계에서 피의 사실 가장 공표. 핫한 네. 이슈죠. 대다수 신문들과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저는 약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포인트 하나랑 왜 지금이냐. 결국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수사에 대한 가족 수사에 방해하려는 거 대한 아니냐. 방해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그거는 정말 개뻥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면요. 네. 박상기 장관 때 다 마련된 거를 이제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그렇죠. 공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내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거를 법조 출입하는 기자가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지. 알아요. 아는데 그럼 계속 뭐 저기 발표하지 마?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무슨 뭐 덮기용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보도는 정말 저 문제 많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했어야 했어. 조무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거야. 조무. 누군지 모르게. 누군지 피의자 이름 숨겨야 되니까. 조모 장관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어차피 발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다가 장관을 그리고 음성 변조로 그렇게.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두 가지 패턴은 예상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네. 이렇게 치겠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도 분명히 제기를 할 것이다. 이것도 예상을 했거든요.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오늘 관훈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뭐 시점이나 언론 감시 기능 약화 이런 우려는 통상적이에요. 너무나도 통상적인 거고 제가 관훈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은 왜 이렇게 관행으로부터 탈피를 안 하려고 하냐. 니네 왜 그렇게 기자단 이게 기자단 제도라는 게 마치 변경돼서는 안 되는 무슨 철칙이나 언론 자유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툭 까놓고 얘기해서 법조 출입 기자단과 검찰 출입 기자단이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법조와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라는 목적이었어요. 네. 감시를 안 하고 그쪽에서 흘려주는 정보 받아가지고 마치 이게 팩트인 것처럼 써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무반성으로 일관을 하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세게 문제가 제기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때 9년 네. 그때 세게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 그때 경향신문과 한겨레나 일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앞으로 검증해서 보도를 하겠다라고 반성문까지 썼잖아요. 반성문 썼어요. 뭐 거의 실제로. 그랬죠. 네. 뭐 한국경제도 그랬고 뭐 다 그렇게 한국문도 반성문 그랬고. 썼어요. 몇 군데 빼놓고서는. 근데 그때뿐이었잖아요. 예. 마치 한 번은 좀 제대로 반성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네.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전의 그 관행대로 돌아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 다시 저는 그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아니 국정농단 사건 때 네. 최순실, 박근혜 그리고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들 다 그 피의사실 공표다. 그렇지.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네. 모든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 저 공표를 금지한다. 저는 요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예.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든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거는 검찰이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개 브리핑하는 거죠.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식. 그렇지. 예. 그리고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예.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지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랄 맞냐면은 이 논두렁 시계만 보더라도 그래요. 논두렁 시계 검찰이 자기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국정원이 흘린 거라고 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을 통하지 않고는 그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의 리포트, SBS 리포트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그 보세요. 다 검찰발로 리포트가 작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임지지 못할 것들이 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잘못된 피의 사실 공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 시키자는 거야. 딱 나와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브리핑하고 나머지는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는 거지. 그래야만 이제 기자들이 이성을 되찾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기자가 특종을 했어. 네. 단독으로 검찰 관계자 발로. 그러면 나머지 기자들은 잘했네. 그리고 저 친구 아주 성실히 하더니 특종했네. 이게 아니지. 이 난리가 씨발 나죠. 나는 낙종한 거 아니야 씨발 이러면서 또 더 달라붙어 가지고 데스크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뭔가 자잘한 거라도 받아내려고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음성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건네주고 이 기사를 받아다가 단독이니 특종이니 하면서 보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개 브리핑 하라고. 그리고 기자들은 그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의혹을 제기하든 뭐 분석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 그런 검찰 차원에서 거르고 걸러서 공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논두렁시계 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안 준 척하면서 주는 이 정보 거래 이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검찰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수사관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수사 중간 브리핑 이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하드디스크 관련된 보도 같은 경우도 KBS에서 좀 나왔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뭐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자의 얘기가 그러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던 증언은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다면 왜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고 한 건지가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검찰에서 흘러나온 걸 텐데 이게 아마 그 사람이 검찰에 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왜 파기하라는 또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수를 했을 텐데 딱 그렇게 뭐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바꿔달라는 증언만 딱 빼서 그게 언론사에 딱 건네죠. 그 파편의 사실 아니야. 파편의 사실. 그럼 씨발 증거인멸하려고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하드디스크를 What? 바꿨구나. What? How? 이게 없어요. 그 리포트에 보면 왜? Why? 왜?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 발표를 딱 하면은 언론에서 궁금한 것들 딱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왜 정기준 교수가 그런 지시를 내린 겁니까?라고 공보검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네. 그게 이제 카메라가 모두 돌아가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김기창 교수라고 네. 이 로스쿨 교수인데 고려대 네. 이분이 또 IT 전문가야. 네. 이분이 오늘 MBC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말씀에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정겸신 교수는 자기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다 검찰로 간단 말이지. 예. 그럼 자기 방어권이 없어. 없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뭐가 남아있는지 기억나요? 모르죠. 모르죠. 뭐 아니 난 몰라. 내 노트북에도 뭐가 나중에 있는지 검사가 몰라. 불려가지고 당신이 하드에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 그게 왜 거기 있지? 이러는 순간 뭐 다 끝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특히나 뭐 제 노트북에 있는 뭐 저는 이렇게 뭐 컴퓨터를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뭐 어떤 뭐 방송용 문서가 들어 있겠죠라고 대답을 할 텐데 네. 근데 이게 그 공용으로 좀 여러 사람이 거쳐 쓰는 거라면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나중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이 내 PC에 있었고 이 PC의 하드가 검찰로 넘어갔구나. 나중에 검찰에서 이게 왜 여기 있죠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해야지. 이 방어권 차원에서 이거를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카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거 다 빼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누군가 시켜서. 증거인멸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그거를 뭐 저희가 뭐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는데 네. 검찰이 흘려준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뭔가 지금 한 군데로 몰아넣고 있는 쪽만 그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검찰에겐 선의가 없어요. 일단 내가 피의자로 찍힌 이상은 검찰에게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가져갈 PC에 대해서 카피하는 거? 그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야. 뭘 진짜 증거인멸이라면은 기가 우증을 했다거나. 뭐 그렇죠. 그것도 뭐 망치로 두들겨 팼다든지 또 방송 가다 보면 이레이저라고 또 있어요. 이레이저. 네. 이 지우개라는 뜻의 싹 이레이저. 지우는 거죠. 딱 올려놓고 딱띠 누르면은 뭐 아니 마치 그 굽듯이. MBC 최승호 사장 전임 경영진이 아 그거 썼죠. 이레이저. 핸드폰 분쇄기 그게 증거 그거는 이제 완전 무식하게 분쇄를 하는 거지. 그게 증거인멸이죠. 예. 그런 게. 그런 게 증거인멸이지. 아니 그 하드를 왜 그대로 살려놓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죠. 설마 그 하드에 있는 거를 지워서 넘겼다? 그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다 복원시킬 수 있어요. 김어준 총수가 막 그 이명박 정권 때 우리 낙검수 할 때 네. C클리너를 주더니 야 야동 있으면 다 지워. 그랬었어요. 야동이 남아 있는데 압수수색 뻔했네. 압수수색 때면은 이 이명박 정권 검찰이 가만히 있냐 이거야. 응? 낙검수 멤버 야, PC에 뭐 야동이 발견됐다. 이 슬쩍 이렇게 흘리는 거야 피의사실 공표로. 이거를 수사 근데- 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지. 근데 응? 그거를 만약에 응. 낙검수 멤버 그 PC에 네. 야동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응. 뭐 그게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일부에서는 저럴 줄 알았어. 단독 해가지고 낙검수 멤버 PC에서 야동 발견. 이거 그 제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단체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비우호적이었던 이른바 또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 이 생마들 저 마초들 뭐 생마. 시선 강간했다 뭐 오랜만에 듣는.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야동 안 봤습니다. 어떤 하수가 그 사무실에 있는 PC에다가 야동을 다운받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실 말고 아니야, 예. 뭐. 나는 집이 사무실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문제야. 불법은 보지도 맙시다. 하드에 일단 있는 거를 지운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럼 뭐.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음. 제가 이제 몇 가지 관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언론 자유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피의 사실 공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취재 환경에서 네. 저는 기자들에게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에게 그 구분은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국민의 알 권리 침해나 언론 자유 침해하고 취재를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 검찰이나 법조를 출입했던 하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까지 기사를 썼던 것 중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게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단독이나 특종도 있지만 네. 취재를 그냥 쉽게 한 겁니다. 네. 그래요. 물론 이제 또 인맥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빼고 이런 노력은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되지만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이렇게 슬슬 피의 사실을 흘려서 단편적인 어떤 팩트를 마치 이번에 여러 다층적인 측면으로 분석해야 될 사안을 그 단편적인 팩트 하나로 지금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이 수사는 기법이에요. 한마디로 피의자를 망신을 주는 거야. 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주는 거지. 망신을 준 다음에 여론이 다 비웃어 손가락질해. 이런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론을 해봐야 비웃음만 당하고 반론을 해봐야 손가락질만 당하니까 반론을 제기할 그런 아무런 의욕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맞고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 버리는 거지. 지금 검찰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그게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으로 밝히지 않는 거예요. 논두렁식에 그거 어떻게 발표를 해? 발표 못하지. 사실이 그쵸. 아닌데. 그리고 노무현 망신 줄 목적인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검찰이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한다, 공식 브리핑한다. 네. 그래서 논두렁 그걸 했다. 네. 그럼 그거에 책임을 져야 돼 검찰은. 글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지 이게. 슬쩍 그냥 기자한테 주는 거야. 보도하라고. 보도해놓고 난리가 나면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자는
기자는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덧대고 당신이 나한테 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언론과 검찰이 음험한 그런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문제 제기하면 언론들 비겁하게 그러잖아요. 예.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아치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논두렁 시계 같은 거 그런 야바위 짓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박근혜 때도 뭐 가장 핵심 스모킹 거는 뭐 검찰에서 나온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때 뭐 찾아가서 이제 네. 건물관리인한테 이제 태블릿 PC를 받은 게 그게 이제 가장 뭐 스모킹 건이었던 거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 그 무슨 저 피의사실 공표 이걸 하게 되면은 국민 알 권리하고 취재가 제한당한다라고 하는데 JTBC 그때 태블릿 PC 이게 뭐 검찰 법조 출입해서 그게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PD 수처 이런 프로그램들 출입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취재하는 사람들이냐고 아니에요. 취재처에서 특종하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그 음험한, 저 더러운, 네. 추악한 피의 사실 공표 그걸로 특종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검찰에서 뭐 기사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다들 쫄지 마시고 그냥 당사자를 직접 취재하는 게 제일 그렇죠. 낫다. 예. 그리고 또한 아울러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의 반론권을 충실히 보장해 줘야 됩니다. 네. 충실히 보장해 줘야 돼. 지금 조국 장관하고 그 가족들한테 혹은 뭐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준비위원회, 인사청문 준비위원회 거기다가 인사청문 준비단입니다. 예, 네, 준비단. 인사청문 준비단 거기다가 문의나 제대로 해봤는지 기자들이 뭐 무슨 단독이니 특종이니 이거 보도할 때 의혹 제기할 때 한 번도 그런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걸? 왜냐 조국은 때려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왜냐 조국이니까 네. 평소에 고매한 법학자로서 표현의 자유 존중하고 민주주의 얘기한 게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조국을 두드려 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반론권 같은 거 보장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나경원 어떻습니까? 의혹 제기 단계부터 나경원 이야기는 계속 반드시 유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혹판, 나경원 해명판 이런 식으로 이 보도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왜냐? 나경원은 고소할 것 같으니까. 네. 나베라고 해도 고소를 하는 판인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나경원에게 부메랑을 맞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비겁하고 추잡한 자들이 바로 기자들입니다. 나베가 뭡니까? 응? 나베가 뭡니까? 나경원 베스트. 근데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습니다. 몰랐네. 나경원 베스트. 예, 베스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그 제안은 한번 제 아이디어긴 한데 지금 검찰이나 법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시민사회의 견제나 통제를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이런 거 말고 정말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든가 정말로 고의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개 브리핑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공개 브리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때 네. 그걸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검사, 시민사회 그리고 비검사 법조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뭐 위원회가 됐든 팀이 됐든 이 사안을 공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그렇게 좋네요. 결정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법무부의 지금 보도에 나온 안만 보면은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건 그쵸.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동기 선배가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공개 브리핑 형태로 하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당사자를 취재해가면서 언론들이 그렇죠. 조각을 맞춰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양질의 취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반드시 진짜 기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자유하고요, 국민의 알 권리랑 그냥 그 취재를 쉽게 하고
흘리는 거 이렇게 그냥 주워 먹는 거. 크로스 체크 없이 그냥 보도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네.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언론인들 그 페이스북 보면은 자꾸 시민들이 막 언론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빠질로 규정하고 시민들이 빠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빠질로 규정하고 그리고 야 언론이 없으면 가짜 뉴스만 횡행할 거야. 우리 뉴스에 만족해.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서너 명 봤어요. 예,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덤벼라 문바. 아, 이거하고 출발점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이번에 좀 뭐랄까 하여튼 기자들하고 그냥 일반 뭐 많은 분 그 좀 이렇게 시민들의 좀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좀 여실히 좀 드러난 사태였던 것 물론 같은데. 이제 시민들 중에는 이제 뭐 정제되지 않은 정보 갖고 막 흥분하고 문제 제기하고 따져묻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왜 그분들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걸 갖고 시민들이 무식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태도를 취하는데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본인들이나 나경원 관련해서 제대로 취재하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예. 이 노컷뉴스 보도 이후에 딱히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도가 안 나와. KBS 나와요. 보도 이후로 안 나와. 노컷 KBS 보도 이후에 MBC도 보냈었고. 네. 오늘 아침에 말이죠. 내가 나경원 플러스 아들 이걸로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하나도 검색이 안 됐어. 네이버 검색 요즘 믿을 게 좀 못 돼. 아니 근데 이제 저건 나와. 그래서 지면 검색으로 구체적으로 그 옵션을 정해주면은 지면 신문에 나온 거 네. 그대로 오늘 보면 지면 신문은 없었어요. 지면은 딱 정확하게 가능하죠. 네. 네. 없어. 지면은 없었어요. 네. 겁먹은 거야. 나경원은 겁먹고 조국은 마음대로 까도 되고 이런 놈들이 무슨 시민들한테 빠지를 우느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근데 궁금한 게 왜 한겨레는 나경원에 대해서 의혹 제기조차도 안 해요? 조국한테는 그렇게 뭐 조국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 품위 있게 대응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조국을 봐줬다 이런 식으로 봐주지 말아야 되는데 봐줬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혹은 왜 하지도 않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모아서 우라카이에서 내도 될 텐데 나중에 한겨레 신문만 보면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나경원 아들 의혹이 전혀 없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 저는 기자들이 좀 이상한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용 언론, 정권 홍보 방송, 정권 홍보 신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저는 그 민감해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언론인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민감해 할 필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민감해 하는 언론인이라면 지금 김용희 PD가 얘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의혹 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언론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냐라고 또 기자들이 뭐 들고 일어나든가. 근데 여기는 또 조용해. 그리고 제가 오늘 기가 막혔던 거는 친어용 언론, 친정권 뭐 언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파르르 떠는 선수들이 대놓고 친 이재용, 친 삼성 기사를 씁니다.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 완전 무감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해요. 그 나경원 아들 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 조국 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지금 현재 나온 의혹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아니 판단했던 드러난 모양이에요. 것만 해도 이게 왜 뉴스가 안 돼? 그 조국 걸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딸보다 아주 심각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지금 그렇게 옛날 거 모아 써도 뭐 이거는 이미 구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조국 국면에서 정말 이게 가장 문제점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펼쳐진 여러 가지 조각들을 그냥 조각 하나 잡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계속 좀 몰고 갔던 보도 양태들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아니 그 집요함이 어디 갔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주차장에 물어보는 가서 포르쉐가 몇 대 있는 것까지 셌던 그러니까요. 그 정신 어디 갔냐고. 그렇지. 아이 열불납니다. 예.
TV